서로 여러분들이 용광로 그러면은 막 가열하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이 반응 자체가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죠. 탄소 때려 넣지 말고 수소를 때려 넣어라. 용광로가 될 만한 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걸 가열할 수 있는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전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결국은 소형 원자로를 설치해 놓으면 그 전기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엔 좀 에너지와 인프라 측면으로 와서 AI 발달 전기 소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현재 송전매 한계를 극복하기에 소형 원자로 SMR이 유일한 대안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지금 전기가 있는 곳은 사막이나 바다 같은 곳, 태양광이나 뭐 해상풍력 그런 쪽에 신재생 전기가 많죠. 근데 거기까지 이 송전망을 못 갖다 대잖아요. 그러니까 송전망의 문제예요. 뭐 지금 대형 원전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전기 많이 사용했죠. 그러니까 뭐 전기차도 들어왔고 챗봇 같은 경우가 검색보다 한 10배 정도 이 전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미 전기의 사용은 크게 늘었어요. 근데 송전망은 얼마나 늘었냐는 거예요. 거의 못 늘었죠. 그럼 그 송전망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과부하로 인해서 이제 괴사됐겠죠. 지금 전기요금 많이 올라가죠. 이게 송전망 교체 이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송전량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어떻게 줄일까? 그럼 지역의 소형 원자를 곳곳에 박아요. 그러면 그 지역 간의 어떤 그러한 전기 과부족을 걔가 다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전기를 공급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소형 원자로가 중요하다. 이 SMR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데 상업성은 있냐? 상업성도 있다. 다만 문제는 그게 안전하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4세대 소형 원자로가 기존 대형 원전보다 그러면 말씀하신 안전하면서도 국방 및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소형 원자로잖아요. 소형이다. 그 얘기는 그 자체로 안전해요. 그러니까 대형 원전을 작은 거를 이렇게 쪼개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표면적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만큼 반응성이 좋습니다. 작동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 이 제어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안전할 수 있어요. 자연 대류도 가능하고 특히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적으로 좀 안전한 이유가 이 원전의 작동 원리를 보면 그 원자 핵, 우라늄 235, 그 안에 이제 중성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을 쪼개는 거죠. 근데 이 중성자가 너무 스피드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성자를 어떤 물체와 충돌시켜서 속도를 줄여줘야 돼요. 그걸 감속제라고 하죠. 웬만하면 중성자와 크기가 좀 비슷한 물체가 무엇이냐? 그럼 수소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섞여 있는 물. 지금은 그 감속제로 물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물은 끓잖아요.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압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고압 그 자체가 뭡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4세대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아니라 감속제로 나트륨을 써요. 그럼 나트륨은 끓는 점이 883도예요. 웬만하면 안 끓어요. 압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안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형 원자로 도입 소문만으로도 유가가 급락할 수 있다고 예측하시던데 에너지 패권이 그러면 석유에서 전기를 이동하면 산유국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한쪽은 인공지능 때문에 아주 좋아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은 유가가 급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배럴당 50불 미만으로 가면 아마 그 중동 국가나 러시아 굉장히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도 사실 산유국 아니겠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석유를 그냥 버릴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석유를 어리석게 썼죠. 그러니까 자동차 연료로 태웠지 않습니까? 태우지 말고 쪼개서 쓰자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라는 게 탄소와 수소의 그 조합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열이라든가 아니면 촉매로 쪼개요. 그러면 수소는 전기가 필요한 곳으로 이제 운송을 해서 공기 중 산소랑 이게 결합시키지 않습니까? 물이 나오면서 거기서 엄청난 전기가 나오죠. 전기가 필요한 곳에서 전기를 만들어 써라. 그런 거고 나머지는 탄소가 남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그거를 저부가 소재로 써요. 예를 들어서 타이어의 연료죠. 카본 블랙 같은 걸로 그냥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게 쪼개지자마자 다른 거랑 막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그게 분자가 커져서 저부가가 되는데 나노 상태에서 그걸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고부가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어떤 원료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라핀이라든가 탄소 나노튜브 이렇게 고부가화 시키면 그러면은 수소는 뭐 거저 쓸 수 있는 뭐 그런 단계로 접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탄소를 만약에 그 고부가화 시키면 석유를 더 가치 높게 쓸 수 있겠다. 그게 아마 이 중동이나 산유국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 과정에서 청록수소라는 것도 함께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청록수소가 소형 원자로와 결합해 미래 핵심 에너지 원이 될 것이라 보셨는데 석유를 태우지 않고 고부가 가치 소재를 바꾼
전략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형 원자로는 전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 열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열로 우리가 천연가스, 메탄 뭐 이런 것들은 쉽게 저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 메탄 같은 것들을 천연가스를 그 소형 원자로의 그 열로 쪼개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소는 전기를 만들어 쓰고 탄소는 고부가 소재로 개발을 하자. 뭐 이런 건데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까요? 그러니까 철강 업체들이 지금 이걸 굉장히 원해요. 그 포스코 같은 경우도 소형 원자로 도입하자. 왜? 지금은 철광석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산소가 붙어 있어요. 이거를 떼어야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탄소를 때려 넣는 거죠, 거기다가. 그러면 탄소하고 그 산소가 붙어가지고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날아가고 철이 만들어지는데 그 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곧 산소가 날아가는 과정이죠. 거기서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용광로 그러면은 막 가열하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이 반응 자체가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날아가잖아요. 지구온난화죠. 지금은 환경 규제가 그거 하지 마라. 탄소 때려 넣지 말고 수소를 때려 넣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랑 결합하면 H2O, 물 깨끗하게, 그리고 철만 남아서 쓸 수 있다. 이 과정에서도 열은 발생합니다. 네. 근데 용광로가 될 만한 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걸 가열할 수 있는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전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 그 수소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수소는 어디서 대량의 수소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게 결국은 소형 원자로를 설치해 놓으면 그 전기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소형 원자로의 열로 이 천연가스를 쪼개서 대량의 수소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조합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도 사실 그 수소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저기를 안 좋아하잖아요. 그 그린수소 같은 거 친환경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도 결국은 석유나 천연가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쓸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예, 요거는 천연가스를 쪼개는 거니까 요런 쪽에는 아마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발열 문제 해결하는 액침 냉각 기술과 모듈형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할 기술적 변화는요? 이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엣지 컴퓨팅 같은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계산할 때마다 그냥 중앙 서버 들락거리지 말고 지역에다가 모듈형 데이터 센터 넣어놓자 그런 건데, 그걸 이제 볼티프라는 회사가 잘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불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지금까지 뭐 공기로 시켰는데 그걸 그냥 액체에 담궈버리는 거죠. 물론 이 액체는 전기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로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하여튼 액체니까 빠르게 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보조 전원도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의 모든 부분을 하드웨어 쪽은 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듈형 조그만 데이터 센터를 잘 곳곳에 박는, 아까 소형 원자로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송전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소형 원자로를 놓는 것처럼 어떤 그러한 통신 교신량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모듈형 데이터 센터를 하는데 그거를 볼티프라운 회사가 되게 잘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에너지와 인프라 측면에서 좀 주목해야 될 회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소형 원자로 쪽은 지금 3세대, 3.5세대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원자로를 그대로 축소해 놓은, 그게 이제 그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거의 그 규제는 거의 다 해소를 해 놓은 거죠. 물건만 나오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일 메이저가 많이 좀 견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기가 나오면은 이제 자기네 석유가 잘 안 팔릴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결국은 트럼프가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이 트럼프도 이 오일 메이저들의 어떤 그런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속도를 느리다가는 인공지능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이제 이 뉴스케일 파워 같은데 괜찮고, 그 다음에 4세대 쪽은 그 아직 비상장들입니다. 뭐 저기 빌 게이츠가 하는 테라파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존이 투자하고 있는 엑스에너지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그건 아직은 좀 쉽지 않고, 차라리 그냥 4세대 쪽에서 누가 이기던 간에 거기에 이제 원자로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열 교환기, 뭐 증기 발생기 이런 게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아예 원자로 안 만들고 그것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난 그거 괜찮은 거, 그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그만, 요즘에 그 다크 팩토리하고 들어보셨어요? 다크 팩토리가 뭐냐면 공장이 어둡다는 거예요. 아, 사람이 없어서. 네, 사람이 없으니까, 기계만 있으니까. 그렇다면 굳이 그런 생산 시설이나 데이터 센터를 뭐 사람이 출퇴근하는 반경 안에 넣어야 될까요? 더 멀리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이 송전망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럼 아예 그러한 생산 시설에만 전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아주 조그만 소형 원자로, 그러니까 마이크로 리액터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오클로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BWX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죠. 그러니까 오클로는 샘 알트만이 지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따라다니면서 거기다가 요 마이크로 리액터를 집어넣겠다. 그다음에 BWX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옛날부터 했었어요. 핵 잠수함, 뭐 위성 이런 데다가 이제 넣었기 때문에 이미 경험이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소형 원자로 4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농도 핵연료수거든요. 그거를 이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만드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관만 할 수 있는데 민간 업체로서는 아마 이 BWX 테크놀로지가 유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서도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되겠죠. 잠깐 언급됐던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게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는 괜찮을까요? 현대건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소형 원자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의 그 많은 특허들을 다 피해갈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핵심 부품만 하겠다고 하니까 그 아이디어가 더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많이 오르진 않았나요? 미래를 기대를 많이 반영했는데 근데 뭐 좋은 일이 발생한 집에서는 더 좋은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조정받을 때마다 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좀 미래 산업의 확장에서 로보틱스 바이오 위성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동형 로봇과 휴머노이드가 사람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테슬라의 로봇 전략과 일본 로봇 부품 기업들의 경쟁력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두 부류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로봇이 공장에 많죠 이미. 지금 자동화 로봇이 공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의 어떤 지시대로 하는 어떤 그 알고리즘 형태인데 요거를 누가 원하냐면 이 엔비디아가 원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달라. 그래서 우리 이 시뮬레이션 플랫폼에서 똑똑하게 훈련을 시키자. 그러면 더 스마트해질 것이다. 그런 것들이 더 진화해서 새로운 어떤 로보틱스로 정착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수혜가 될 거는 일본의 어떤 포녹이라든가 야스카와 같은 기존의 자동화 로봇이 더 고기능으로 넘어갈 것이다. 뭐 스위스 ABB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 이제 로보틱스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버 모터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봇은 관절이 있잖아요. 그 관절 역할을 하는 게 서버 모터예요. 그리고 그 모터의 속도를 좀 줄여줘요. 그 왜 줄이냐면 속도를 줄이면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건데 이런 걸 잘하는 업체는 일본의 나브테스코라든가 아니면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이런 데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먼저 그 노동력 부족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나브테스코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 같은 경우도 아직은 그 실적이 잘 못 나와요. 일본 업체들도. 왜 그러냐면 이런 자동화 로봇도 수요가 아직 많지 않은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추론이 막 다양화하게 되면은 다양한 로봇이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네들도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면서 빠르게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고 또 다른 분야는 이제 테슬라의 그 휴머노이드죠. 옵티머스죠. 엔비디아는 일본 업체, 현대차 이런 데랑 같이 해보자. 뭐 이렇게 가는 거고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하는 거죠. 테슬라는 그냥 혼자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그동안 갖고 있는 위성이라든가 스페이스X, 테슬라의 그 전기차 갖고 그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로보틱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 뭐 이런 건데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일하는 로봇이지 않습니까? 이게 $20,000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만 돼줄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뭐 시간당 임금이 한 6불에서 7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뭐 $18, $19니까 3분의 1 정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매력적이죠. 그리고 로봇은 사실 뭐 술도 안 마시고 로봇은 불평 불만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노조도 안 만들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20,000에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이 $20,000에 나오려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 그 인공장기를 3D 프린터로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어요. 쉽지 않죠.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혈관이나 신경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심지어는 그 나노 현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카피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런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배선 같은 게 엄청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려면 사람이 일일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병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휴머노이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옵티머스도 조금 뭐 기능이 좀 단순화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될 수 있을 정도로 좀 단순해지면 조금 기능은 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먼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해저 5km 아래에서 히토를 채굴 하는 로봇 기술이 왜 국가 패권과 직결되고 오션이어링 같은 기업의 독보적인 강점은 뭘까요? 지금 그 일본의 자동화 로봇 업체들이 먼저 수혜를 받을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먼저 똑똑해지고 그 다음에 이 로봇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려면 결국 그 로봇이 공장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의 일을 대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공장 밖으로 나오려면 사람의 모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기능들이 사람이 쓰기 편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부터 그 휴머노이드를 보낼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곳.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 히토류 채굴이죠.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반도체 안 주잖아요. 중국은 히토류 안 주지 않습니까? 그 히토류가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어야 되는데 스토리가 어디 있냐면 해저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지금 북극 항로를 장악하려는 이유도 그 안에 스토리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수심이 5km예요. 그러면 엄청난 압력이거든요. 예, 그리고 눈에 잘 캄캄합니다. 그리고 1, 2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가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이제 로봇을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채굴하려면 되게 섬세한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바닷물이 소금물이지 않습니까? 전기 통합니다. 그래서 전위가 낮은 금속에서 전위가 높은 금속으로 넘어가요. 그 얘기는 그 전위가 낮은 금속은 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로봇을 뭐 티타늄하고 철강으로 섞어서 만들었다. 철강 녹습니다. 예, 그러면 로봇이 뭐 다리가 막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녹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소재부터 시작해서 그 소재를 잘 만드는 회사, 특수합금을 잘 만드는 회사는 ATI라는 업체가 있죠. 예, 그리고 그런 곳에서 소재, 그 다음에 해저에서의 어떤 그러한 엄청난 압력, 그 다음에 유체 이런 걸 해석을 해서 어떤 그 로봇을 잘 만드는 업체,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오션니어링 인터내셔널 이런 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그다음 유럽에서는 뭐 테크닙 FMC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래서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바이오 산업에서 AI가 신약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고 들었는데 그 원리는 뭐고 특히 알파포드의 등장은 왜 혁명적인 걸까요? 지금 약가가 너무 비싸요.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게 뭘까요? 건보 재정에 어느 나라나 그럴걸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일단 쓰러지고 나면 그 대책이 없어요. 쓰러지기 전에 빨리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웨어러블 같은 거 그런 걸 채워서 사람들의 실시간 건강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그러한 패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좀 쓰러질 것 같다라는 패턴을 인공지능이 이제 잡아내는 뭐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약을 개발할 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임상 비용이에요. 사람에다가 그 약을 써봐야 되거든요. 환자를 고용할 때 그때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아바타로 하죠. 그냥 이제 아직은 도입이 안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환자랑 똑같은 환경을 아바타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약을 거기다 써보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 약가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겠다. 그다음에 알파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단백질이 3차원으로 어떻게 접히느냐에 따라서 독성이 있고 없고 그거를 인공지능의 딥러닝 그 중에서도 이제 어텐션 기법을 통해서 그거를 개발해 놓은 거죠. 그래서 똑같은 그런 단백질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약도 단백질이고 사람의 어떤 그 세포도 많이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단백질이라도 그거를 그 변이를 구분해낼 수 있다 인공지능으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신약 개발에 혁신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자, 유전자 편집과 그럼 미생물 신약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성공 확률을 높이고 있고 이 분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데이터 권력은 그럼 누가 될까요? 글쎄요, 유전자 편집 같은 경우는 가위를 쓰거든요. 약으로 해결하는 거는 여러 가지 뭐 독성 문제도 있고 이런데 차라리 그냥 환부를 잘라버려라. 그러면은 편집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암도 단백질이에요. 근데 암을 만들어내는 그 유전자를 잘라버리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아주 확실한 방법이죠. 그러면 그 가위는 누구의 가위냐? 세균의 가위예요. 세균도 자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 바이러스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 가위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가위가 환부를 정확히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르지 말아야 될 때 자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냥 잘라야 될 때 못 자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계산을 누가 하냐면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유전자 편집의 그 도메인 날리지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2020년인가요? 그때 유전자 편집 갖고 2명의 여성분이 노벨상 받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독일 막스 프랑크의 샤르팡티에예요. 그 샤르팡티에가 공동 창업한 회사가 크리스퍼 세라퓨틱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되게 특이적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장내 미생물 환경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특이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미생물이 독성은 없지만 약효가 약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맞춤형으로 주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맞춤형으로 앞으로 줄 수만 있다면, 그 솔루션이 있다면 그럼 확실한 독이 없는 좋은 약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의 FDA 같은 경우도 식약처도 이제는 그동안 미생물 신약을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2017년에 학교에서 이제 그 창업한 회사가 HM 파마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이제 이런 글로벌 넘버 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데이터와 역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한국 업체로서 한번 세계 미생물 신약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일들도 기대해보고,
하나의 그냥 예를 들어드리면 여성분들이 나중에 갱년기 접어들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많이 줄지 않습니까? 불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통증이 심하거든요. 고통이 심한 거죠. 근데 콩을 먹으면 그 안에 이소플라본이 있죠. 그거를 미생물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쿠올이라는 그런 물질이 나와요. 근데 그게 여성 호르몬을 약간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미생물이 부족해서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미생물이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그 에코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도 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미생물은 되게 재미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궤도 위성통신이 디지털 트윈 시대를 앞당기는 지름길을 가시던데 스페이스X와 아마존의 위성 전쟁이 민간 로봇에 주는 영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꽤 필요한 이유가 통신도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개발될수록 사람과 로봇이 교신해야 되고 또 로봇과 로봇이 또 교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너무 트래픽이 많아서 이제 끊긴다거나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백업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이 인공위성이라는 것은 뭐 이런 지리적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어디서나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고, 특히 아까 디지털 트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점점 더 격오지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산시설들이.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유선이나 무선이 도달할 수 없는, 근데 위성은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 통신업 쪽에 앞으로 그 인공지능이 되면 통신 쪽에서 통신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텐데 위성 통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위성이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위성의 문제는 너무 비싸지 않은가, 처음에 만들 때. 근데 시간이 갈수록 유무선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더 익스텐션, 그러니까 다른 데로 들어가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위성을 하나 깔아놓으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다 커버가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이 위성은 요즘에 저궤도 위성도 많이 나오죠. 쌉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위성이 유선보다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위성은 한번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로보틱스 바이오 위성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주목해야 될 기업들은 어디로 보면 될까요? 바이오는 좀 말씀드렸고요. 위성 쪽에서는 위성은 모터 그 자체예요. 근데 그 약간 각도를 좀 제어하는 그러한 모터들, 스태퍼 모터, 그 다음에 이제 직진 운동을 하는 피에조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주항공에서는 방사선이 되게 많거든요. 척박한 환경에서 사실 청소가 불가능합니다. 모터 안에 불순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 브러쉬가 없는, 브러쉬를 항상 닦아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브러쉬리스 모터가 또 필요하거든요. 모터를 전반적으로 잘 만드는 회사는 그 무그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MOOG. 뭐 그런 회사는 한번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로보틱스에서는요? 로보틱스는 이제 아까 포녹이나 에스카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로봇의 어떤 그런 하드웨어 쪽, 그 부품 같은 걸 만드는 나보테스커라든가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뭐 그런 업체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